안녕하십니까. 민주연애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또 오늘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아가서는 통일까지를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공대는 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련한 주제로 계속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선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동아일보에 계시고요. 예. 또 남과 북을 다 경험하신 주성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제가 부산에 갔었는데 2010년도인가 지방선거 때 부산에서 예. 제가 무슨 경선을 나갔을 때 후보로 구호를 서울을 이기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자 김기자는 괜찮은데 서울 주자를 붙여서 주기자를 하려니까 조금 거시기하네요. 예. 제가 그래도 지금 그냥 주기자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예. 아니 뭐 제가 썰렁해. 기자 나오면 차장인데 네. 그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주차장은 끝내주는데. 어차피 잠깐만. 이게 주기자, 주차장. 빨리 주부장. 주부장이나 예. 주전무, 주사장. 제일 좋기는 그 도지사가 되면 주지사로 바로 격상되는 그런 장점은 연구 많이 하셨는데. 예. 저쪽에서 묻는 걸 보니까 우리 둘 다 썰렁한 거. 예. 오신 게 2002년도에 오셨죠? 예,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오셨고 그 사이에 이런저런 활동하셨는데 동아일보에 계신 지는 이제 몇 년 되셨죠? 이제 횟수로는 한 16년, 만으로 한 15년 됐습니다. 많이 되셨네요. 예, 제가 한국 와서 4개월 만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4개월 만에? 예. 그럼 굉장히 획기적으로 빠른 케이스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는 있죠. 근데 바로 이렇게 메이저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주간지 기자를 1년 하다가 그리고 공채 시험 나온 거 보고 시험 쳐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북에서 이제 계시다 오신 분들을 제법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혼자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참 복잡하겠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설레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혹시 야 북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을까 또는 현재의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양체제가 안정적으로 결합이 된다면은 어쨌든 북을 떠난 거니까 예. 거기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나 예. 아니면은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좀 찜찜할 수도 있겠다 이런 등등을 혼자 예. 생각을 해봐요. 근데 또 남해 와서 이제 벌써 16년을 사셨으면 올해 몇이시죠? 정확하게 제가 나이를 밝힌 적은 없고요. 아무튼 40대입니다. 40대 4학년 중반쯤 됩니다. 예. 사실상 의식을 갖고 산 시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남과 북이. 예. 남과 북을 다 살아본 분으로서 예. 오늘 현재 남해 살고 있는 분으로서 느끼는 일종의 각각 느끼는 한계가 네. 있다면 또 그걸 종합해서 오늘 현재 인간 주성화가 갖고 있는 꿈? 이건 뭘까요?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 어쩌면 서로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한계를 더 키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봤고요. 지금 요즘에 정세가 갑자기 이렇게 화해 무드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에 가면서 또 뭐 북에 대한 또 이렇게 긍정적인 인지도가 많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한 번 했다든가 또 뭐 평양 가서 보고 왔다든가 하게 되면 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서로가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차이만 부각되다가 결국은 서로가 가까워지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한민족이고 사실상 서로 똑같은 인간적 고민을 갖고 있는 한민족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꿈은 일단은 남북이 함께 통일돼 가지고 서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같이 잘 살아나가는 것이 제 꿈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야 고향을 떠난 사람이니까 빨리 고향에 가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꿈이죠. 빨리 고향을 가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누구보다 아마 절실하지 않겠나 그래요? 싶습니다. 예. 만약에 좋은 색시를 만나서 오선도선 가정을 꾸린다면 여기가 좋겠어요? 거기가 좋겠어요? 만약에 아무 제약 없는 그런 통일된 상황이라면 그러면 아마 제가 서울에 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향이라는 것은 한번 가보면 되는데 그렇죠. 사실상 제가 태어난 고향이 이쪽에
한국보다 네. 많이 또 뒤떨어지고 낙후된 곳이 아닙니까? 도시인가요? 산골인가요? 도시인데 도시였어요. 예. 이제는 저도 16년 동안 한국에 살다 보니까 뭐 고향에 가게 되면 저 스스로가 상당한 그 뭐랄까 거부감이랄까 이 격차랄까 이런 걸 아니 느낄 뭐 것 우리 같아요. 대한민국에서도 다 우리가 고향 떠나 네. 와서 서울 살면서 설이나 저 추석 때 가는 거니까요. 네. 이제 저 서울 사람 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치를 하고 비교적 예.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고 주장하는 입장에 서 있는 저희조차도 예, 최근에 북에 갔다 온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 민주당 예. 소속 가운데도 야 우리가 정말 최근의 변화를 너무 몰랐다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저희는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 이래 계속 색깔론을 신경 써야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는 5 정도 생각해도 때로는 한 3 정도 얘기하고 북에 대해서 5 정도 평가할 거를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고 사실 저희도 그런 일종의 자기 검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 쪽에 몰라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알아도 조심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짐작할 때 우리 주청아 기자께서는 북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혹시 우리 사회가 자칫하면은 지금 뭐 국정원에서 간첩도 만드는 세상이니까 예, 저 사람은 혹시 그 물이 들어있을지 않을까. 예, 또 하나는 지난 뭐 10년, 20년 비록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도 사실 전 사회적인 인식이라는 건 지금보다 더 과거였으니까 예, 그런 사회 인식 때문에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직장을 가면서 일을 지금 뭐 계신 동아일보도 우리 사회 현재 일반적인 여론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때로는 본인의 생각보다도 조금 더 북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해야 되거나 예, 아니면은 아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 있는데 싶어도 그런 걸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거나 그런 제약이 혹시 나의 지난 16년간 있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없었을까요?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탈북자라는 신분적 한계도 있고요. 탈북자 하게 되면 보통 또 우리 사회에서 또 반기지 않는 계층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지금껏 할 말은 하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그래서, 자유로웠다. 요즘에는 뭐 빨갱이 간첩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예전에 아 또 요새는 안 빨갱이 소리 또 많이 듣습니까? 예, 요즘에 또 그런 소리 많이 듣고요. 또 과거에는 또 그렇지 않고 북한이 싫어서 왔으니까 보수 언론이 붙어서 기생한다 이런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자신에게 많이 떳떳해지려고 노력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배고파서 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뜻이 있고 할 말을 하고 사는 사이에 가야 되겠다고 왔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을 제가 신경 안 쓰고 눈치 안 보고 하는 것은 제 인생에 대한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에 대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예. 여기서의 삶도 훨씬 더구나 또 빨리 삶이 안정된 편이기 때문에 좌든 우든 남이든 북이든 할 말을 하고 사는 편이다. 예. 아까 재미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단순화시킨다면 너 너무 반북이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예. 요새는 너 너무 친북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듣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북의 시청자다 제가 예. 그러고 볼 때는 아이 저놈은 여기서 떠나서 가놓고도 뭔 소리요 하는 게 일단 기본 깔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본인이 내가 남에서 볼 때는 이쪽에 예. 보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해할 얘기지만 객관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한 얘기는 이런 것이 있고 예. 또 북에서 좀 까다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땐 여기서의 진보 세력이나 또는 북한과의 화해를 지향하는 세력이 불편해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그런 굉장히 어떤 그런 남북에서의 모순적일 수 있는 예. 친북이다 반북이다 딱 자를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뭘까요? 본인 그런 사례가 참 너무 많죠. 한번 너무 대표적인 많아가지고. 거를 예. 제가 얼핏 기억은 대북 제재 이런 걸 반대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제재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더라도 네, 네.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재가 예, 불가피하더라도 제재에 대해서는, 정도가 과하면 안 예, 된다고 잘못하면 말씀하셨고. 처벌은 해야 되지만은 네.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을 정도로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하셨고. 거는 그거는 반인륜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예전에 뭐 과거 제가 했던 것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부로도 잡아가는 나라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썼습니다. 오히려 자유의 예. 당당함을 가지고 예. 체제적 우위를 갖자. 예. 왜 이건- 아직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가보안법 같은 것도 네. 이제 이제는 과감하게 털 때가 됐다. 이런 저는 한 10년 전부터 국가보안법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상당히 저 색깔이 네. 이상하신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 야 국가보안법이 구시대다. 예. 그리고 북에 대해서 당당하게 오히려 접근하자. 예. 그리고 과한 제재는 하지 말자. 이런 건 통상 진보적인 어젠다인데 그런 얘기를 했고. 많이 했죠. 통진당 저 해산 판결도 제가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통진당이당 판결. 그럼 유권자한테 반대로 맡겨야지. 예. 반대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진보 쪽에서 볼 때 또는 북에서 볼 때 아니 저놈은 왜 보수에 붙어가지고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예. 라는 얘기는 뭘 대표적으로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 와서 사실 진보나 보수나 이 구분을 한국에서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어쩌면 진보적인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막 그 가치 개념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사회에 와서 대북 문제에 한해서는 제가 얘기했을 뿐이지 뭐 다른 것들은 제가 크게 뭐 얘기해봤자 뭐 기지도 않고 네. 하니까 그게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가령 북한의 그 잘못된 점이 분명히 있는 거 있지 있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 체제 민주주의적 사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3대 세습이라든지 네, 세습 독재라든지 이런 문제라든가. 데서는 아주 비판이 제가 그런 것은 비판을 타협 없이 해왔다. 비판해 왔는데 네. 여기서 그런 것들을 언급 안 하고 거기에 가서 이자처럼 북한이 문제점은 쏙 빼놓고 좋은 점만 부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좀 문제다 예, 이렇게 그래서 보신다 그런 이거죠? 사람들은 또 비판하죠. 지난번에 참 의외였던 게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첫 말문을 열면서 탈북자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언급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내적으로는 당연히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냥 담담한 어조로 언급했다는 것이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은 제가 왜 여쭤보냐면 경우는 다르지만 옛날에 중국에서 예, 해외 유학을 보낼 때 이게 예.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등소평한테 그랬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 미국에 보내놓으면 반은 도망갑니다. 안 돌아옵니다. 이러니까 등소평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반 더 보내라. 그러면 나머지는 돌아올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과감한 개방에 도움이 됐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미국에 남았던 사람이 성공해서 다시 결국은 고향인 중국에 돌아오거나 예. 돕는 길이 있었다는 경우는 다르지만 어떤 일맥상통하는 역사적 사례가 있어서 제가 남북이 서로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서 예. 탈북자라는 매우 중요한 예, 집단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 북에서 예, 탈북자를 좋든 싫든 예. 정서적 정치적으로 궁극적으로 수용이 되는 날이 있을까? 일단 김정은이가 탈북자를 언급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에 앞서서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그때도 김정은이가 탈북자들을 또 언급했습니다. 그때는 숫자가 많지도 않을 때인데도 예, 그런데 뭐 그걸 언급했다 해서 지난 십몇 년 동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정은이 언급했을 때도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 보게 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그 만약에 북미 회담이 잘 돼가지고 핵을 폐기하는 경우라면 저는 여기서 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들은 한 2, 3년 안에는 북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북한이 2, 3년 받아들일 안에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다. 네, 수용하는 거죠. 물론 네. 지금도 뭐 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체제 연관성 없고 자기들한테 다시 오라는 얘기고. 근데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일종의 그거는 재귀환하라 뭐 이런 뜻이고 예, 그런 게 아니고 2, 3년 뒤에는 여기에 정착한 사람으로서 한국 왔다 기업에 갔다 할수 취직해서 예,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다. 가는 것을 예, 용인할 2, 것이다. 3년 내로 가능할 것이다고 예. 저 페이스북에도 올해 초에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네. 왜 그렇게 보냐면 김정은으로서는 핵까지 버린 마당에 경제 발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외국의 투자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핵을 폐기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북한이 직면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인권 문제거든요. 이 인권 문제를 세계에서 우리가 비관적이다. 변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전에 베트남도 그랬습니다. 중국 사례를 언급했는데 네. 베트남에 도이모이 정책을 했는데 외국 투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사회주의국가 뭘 믿고 그렇죠. 들어가냐 네, 맞아요. 했더니 베트남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보트피플. 어쩌면 불과 10몇 년 전까지 적이 돼서 싸워서 탈출했던 그렇죠.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베트남에 그런 허용해줬고. 사례가 있군요. 예, 이거 그러니까 중요한 사례네요. 예. 아 베트남이
이제는 변하는가 보다, 예전하고 달라졌나 보다 해가지고 그것을 했던 것처럼 김정은도 외국에 우리가 변했다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탈북자들을 다시 받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대학을 나온 젊은 친구들은 뭐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자기들한테 크게 뭐 죄진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비교적 순조롭다. 그런데 좀 나이가 많이 온 사람들은 좀 받기는 좀 껄끄러워 하겠는데,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선발대 형식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아주 흥미로운. 예. 저도 베트남 사례는 몰랐는데 이건 반드시 현실적으로 부상할 문제고 예. 북의 지도층이 고민하게 될 문제고 예. 또 한 인간들로서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책 얘기로 좀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책이거든요. 예. 최근에 내신 책, 우리 주 기자님께서 책을 참 많이 내셨는데 이제 이 책이 이제 나중에 제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 이제 책 제목 자체가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데 최근에 쓰신 책이고 저도 최근 며칠 전에 쭉 봤고 본인께서도 서문에서 내가 책 많이 썼는데 이 책을 제일 강추하고 싶다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이 책을 듣고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재밌고 디테일이 있다. 두 번째로는 이거 조금 이게 시각에 이거 약간 문제도 있다. 일단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디테일을 쓰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부동산, 시장, 가정, 술, 여가, 뭐 성, 뭐 등등등등. 예. 16년 되셨고 그가에 쭉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으실 것이고 현재 안에 있는 또 밖에 나와 있는 100% 디테일이 맞는다. 자신이 있으신지 또 그렇다면 그런 디테일을 보장하는 수집 경로와 그거는 뭔지 아주 자세한 건 안 밝히셔도 좋지만은 예. 우리가 책을 읽고 야 이거 이 저자 얘기가 맞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100% 디테일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기사라든지 글을 쓸 때 항상 제가 쓰는 자세는 오늘은 한국에서 평가받지만은 나중엔 북한 이민들한테 다시 평가받는다 이런 자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뭐 열심히 살아봐야 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는 제 역할이 통일된 이후 북한에서 네. 제 역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보건대 이건 문제가 있고 뭐 사기 쳤다든지 이런 얘기를 듣는 거는 저는 제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쓰고 다시 한번 저 평양 현재 시민한테 감수를 했더니 또 뒤에 이게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제가 썼습니다. 현재의 시민에게 예. 감수를 받았다. 이 한마디로 말씀이죠? 북한 그거 조금 정치 읽어주시죠. 아주 제대로. 예. 최근 살고 있는 시민에게 감수를 받았는데 그분의 말씀이 오늘 눈을 피해가면서 기자 선생님의 책을 다 보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가지가지 내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더군요. 한마디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상을 새롭게 알 수 있는 백과전서적인 책입니다. 하고 회답이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받은 거 있기 때문에 혹시 누가 이게 뭐 문제를 제기해도 제가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 책에는 현재 평양 시민인 3명이 공동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2년 전까지 평양에서 살다 온 최근에 온 탈북 청년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다양하게 썼습니다. 근데 책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분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로는 뭐 포괄적으로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지만은 어쩌면 여기에 나온 사례들이 뭐 한두 번 정도 평양에서 일반적인 사례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재는 분명히 하는 팩트들이다. 팩트는 정확하게 맞고요. 저는 한편으로 아쉬웠던 것은 이 책이 굉장히 많은 디테일을 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또 한편 알고 싶은 이게 알려진 거에 비해서 북이 지금 좋게 가고 있어가 아니라 근데 실제 보면 이게 자본주의와 이미 됐고 예. 많은 이런 디테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동시에 근데 여전히 당신들이 모르고 있는 이런 플러스의 측면이 있어라는 걸 예. 혹시 생각 안 해보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당연히 거예요. 플러스 측면이 있으면 제가 책을 한 10여 건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한 건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 10여 건 다 보게 되면 제가 북한의 좋은 점이라든지 그런 뭐 이런 많이 것들을 썼죠. 예. 대표적으로 쓴 다른 저서가 있나요? 기왕 나오신 김에 책 광고도 좀 하죠. 다음 책을 제가 추천한다면 제 첫 책이죠.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남과 북의 비교를 비교와 많이 했습니다. 비교적 많이 헷갈린 했고요. 비교와 남쪽에서 못 보는 플러스가 있다 이런 그 얘기 하셨다 어쩌면 이거죠. 근데 기왕 뭐 오늘 책 광고 저희가 세게 해드리는 거니까 이것과 함께 또 한 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어쩌면 또 북한의 또 긍정적인 면이 숨겨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거다 하고 또 혹시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전제를 제가 달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긍정적인 거를 일부러 뭐 배제했다거나 한 건 아니고 네. 우리 사회가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뭐냐면 북한 관련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책들이 한마디로 수박의 겉만 하는 거죠. 너무 짧게 보고 겉만 보고 겉만 보고 얘기한다. 건물이 멋있다더라. 그럼 물어보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나 노동자인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북한만큼 이중적인 사회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단단한 수박이 겉은 파랗지만 안은 빨갛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는 책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박의 안에는 빨갛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책에 집중했던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갖는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재밌게 읽었고 그러면 이제 책 내용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책을 사서 보셔야지 우리가 책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 얘기, 시장 얘기, 집안 얘기, 술 얘기, 뭐 여가 얘기 그리고 성 얘기 여러 가지 재밌는 걸 하는데 다뤘는데 한마디로 종합하면 제가 이제 독자로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생각보다 굉장히 자본주의가 이미 들어가 있고 그것이 작동하는 측면이 많다 이미.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이미 상당히 들어가 있다. 뭐 예를 들어 약간 부패. 그건 꼭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북한 사회의 현재 한계 때문에 그런 거겠죠. 부패의 문제, 뇌물의 문제. 사실 뇌물의 문제나 부패의 문제는 사회주의권이 공히 가졌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성적인 문란 내지 이런 문제 등등이 이미 상당히 존재한다. 그리고 심지어 경제 행위에 있어서의 약간 불건전성조차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화가 될 만큼 됐다라는 거를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다. 그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일단 될까요? 큰 틀에서. 이 책을 보신 분들이 그 반응을 제가 이거 한두 명한테 들은 소리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들어서 제가 쓸 때 목적하고 쓴 거 아닌데 뜻밖의 여러분들 공통적인 의견이 이 책을 읽고 놀랐다. 왜 놀랐냐? 어떻게 남과 북이 이렇게 흡사하게 거의 비슷해가냐? 부동산 투기 방식도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재미나네요 반응이.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나는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렇다 해서 뭐 북한이 외국의 문물을 마음대로 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자기 내부에서 진화됐는데 우리하고 비슷하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은 사회 성장 동력이 인간의 이기심이다. 우리도 뭐 잘 살려는 그런 욕구가 우리를 만들었고 또 북한도 역시 사람들이 잘 살자는 그 이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에 있어서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동기는 그건 본질적으로 같다 보니까 진화하는 방향이 비슷하게 진화했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 경제 시스템이 전 세계에 보편화돼 있고 그래도 인간이 지나친 탐욕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견제 장치들을 좀 많이 차라리 그 자체가 가지고 발전했기 있는데 때문에 제도화가 돼 있고 눈치도 좀 보면서 하는데 북한은 이게 초행길 아닙니까? 오히려 음성적이다 보니까 제도화가 안 돼서 오히려 그런 문제가 더 있다. 그 상당히 타당한 지적일 수 있네요. 제가 아주 흥미로운 대목 하나가 예를 들어 북한 사회가 당연히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 안 했기 때문에 또 시장도 확산됐지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 개념이 참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예를 들어 경제 행위에 있어서 약간의 정직하지 않거나 이런 행위들이 존재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탈북자들과 어떤 토론을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북한은 언약이 중요한 나라다. 즉 어떤 말로 약속을 하면 그 말의 약속의 무게를 크게 달아준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수령의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령 김정은이 그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하자고 했다 하면 그것을 성호 지켜주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 기초해서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리고 일반 민간 차원에서도 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러면 진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예. 남쪽에 와서 보니까 너 도와줄게 이래도 도와주기는 웬거 전혀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더라. 예. 이 두 가지의 모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장경제사회는 이 계약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은 안 믿고 일단 서류를 해가지고 도장 찍는 걸 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약이 발달해서 예. 그렇다. 모든 것이 계약서를 쓰고 하는데 북한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서류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상상도 할 수 없어. 너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오히려 서류의 중요성은 낮다. 계약서보다는 내가 말로 한 것을 더 지키려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그 측면은 있다. 예, 그런데 아까 그런 사례를 든 거는 우리 흔히 인사차림을 밥 한번 먹자 해놓고 다시 안 찾는다 뭐 이런 탈북자들한테 얘기는 듣습니다. 예, 밥 한번 먹자 해놓고 왜 안 먹지? 언제 연락 오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그것도 저는 언약의 중요성을 대비하기는 어렵다. 중요성을 북한이 더 중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예, 그럼 네네. 우리가 가볍게 인사차림으로 넘어가는 얘기를 탈북자들은 중시한다 뿐이지 그걸 또 이해하고 나면 이 문화는 그렇구나. 네네. 예. 어쨌든 언약이든 계약이든 신용이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렇죠. 거고 저는 뭐 신용이 그런 상당히 측면이 발달 안 있을 수 있다고 됐죠. 봅니다. 예. 자 이런 것을 다 종합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세부적인 얘기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밌습니다 이 책. 그러니까 보시면 예, 되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실 때 이미 이렇게 자생적으로 발달한 북의 민간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시장 이것이 이제 남과 북이 힘을 합치고 또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그렇게 되는 걸 전제로 하고 네. 더구나 만약에 좀 더 개방까지 된다면 북의 시장 경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예. 또는 북의 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장 경제로서 성장하려면 일단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북한이 그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참 그거는 북한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지하다가 시장 경제 넘어간 나라들은 그래도 정권이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북한은 정권이 바뀌지 않은 한에서 정권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기 김정은이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 정책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담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참 결국은 어렵겠네요. 시장 경제 간다는 걸 선언 안 하고 그냥 묵인하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따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장 말하자면 나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1년에 10%씩 성장하고 이럴 가능성은 또 충분히 있는 거죠. 마지막 부분을 띄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예. 전제를 실제로 북이 나 우리 진짜 비핵화 하고 싶다. 핵 털고 예. 그리고 진짜 경제 건설 노선으로 한번 가고 싶다라는 것이 진정성이며 그것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담보돼서 조건이 갖춰진다면 예. 그 또한 또 상당히 갈 가능성도 그건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 가장 제도 같은 게 북한으로서는 갖춰지면 적어도 예. 민간의 시장 역량은 그렇게 뛸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처럼 정치하고 경제를 분리하려고 하겠죠. 예, 네. 분리하려고 할 건데 어느 정도까지 분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이게 북한의 부패가 만연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네. 상당히 또 발걸음 잡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이제 자본주의 발전 초기에 그게 다 겪는 거죠. 네, 사실은 예. 그건 우리가 중국도 그랬고 중국이 사실은 부분적인 이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부패의 문제가 많아져서 시진핑 시대에 이제 그걸 정리하고 예. 우리도 사실은 부패 눈 감아주고 이렇게 성장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남북 간에 이제 결합이 이루어지고 접점을 찾아서 경제 발전이 되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는 세계와 남쪽의 생각에는 그래 북이 제일 좋은 거는 머리가 잘 발달한 똑똑한 말이 통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하면 그 저임금 경제로 밖에서 득보고 북도 그렇게 성장하고 이런 네. 성장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북에서 사는 지도층과 인민들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당연히 달라질 거라고 봐요. 뭐냐면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할 때 예. 60년대 70년대 잘 아시겠지만 포항제철 만들고 고속도로 만들 때 세계의 선진국들이 다 뭔 소리냐 이랬거든요. 예. 안 된다. 예. 경제학 교과서에 안 맞는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뚫고 한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현재 북의 저임금 경제에 주목하지만 북은 오히려 왜 꼭 우리가 그래야 되냐. 우리가 핵도 해봤고 IT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데 남쪽도 성공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면 당장은 저임금 쪽으로 좀 가겠지만 압축 성장해서 남쪽처럼 10% 20% 가서 도약하고 싶다.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남들 빨리 가는 분야 그래도 우리가 핵안 만들면 우리가 우주기술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예, 예. 할 것 같아요. 예. 그 측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김정은이가 아까 말씀하신 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길 바랍니다. 예, 갖고 있길 바란다. 예, 그래서 북한이 저임금, 쉽게 말하면 전노동력의 공급처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마 북한 통치자들이나 혹은 인민들이나 누구나 바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예. 남쪽이나 민족 전체 입장에서도 옳지 않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도 외자 유치를 받아들일 때 자기 다 계획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선진 기술을 갖고 오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자존심으로 봤을 때는 당장 아주 선진 기술 영입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아주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고 싶은 욕구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뭐 현실적 또 한계가 뭐 그걸- 당장은 안 되겠죠. 그래, 그러나 있지만 방향을 어디로 잡고 가능성을 예.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건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네. 바랍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을 예. 선대 김일성, 김정일 두 분과 비교해서 압축적으로 어떻게 촌평하실 수 있겠습니까? 통치 스타일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예. 그래서 김정은의 뭐 통치 스타일을 일단 우리가 많이 볼 그 상황은 못 됐습니다. 이제 한 5년밖에 안 지금까지 됐는데. 나오는 것만 예. 봐서 그런데 보게 되면 일단은 처음에 한 3, 4년은 아버지 따라하기였고요. 김정일 따라하기였고 지금은 다시 바뀌려고 하는데 뭐 올해 들어와서 회담하는 장면만 놓고 봐서 뭐 스타일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정일도 예전에 6.15 때 아주 화통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 사실은 또 누구나 갖다 원하는 거 있으면 그 정도 변신은 할 수 있다고 대외적인 생각하는데, 화통함 이런 건 뭐 크게 예. 사실은 그건 뭐 김일성, 김정일 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있었죠. 예. 조직 관리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밑을 다루는 방식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나요? 그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네. 3대가. 네, 북한이 70년 닦아온 단단한 그런 시스템과 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그 김정은의 경우에 집권해서 1년, 2년 정도에서는 상당히 스킨십도 많았고 의도적으로 좀 바뀌어 보이려고 그리고 그랬죠. 예, 그리고 김정일 같은 경우는 딱 준비된 데 아니면 거의 안 나갔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그거에 파격을 줘가지고 불시에 방문해가지고 막 격노하고 막 이런 모습 보여줬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새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후퇴해가지고 이제는 준비된 대로 오히려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 스타일로 또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면서 몇년 해서 안정되다 보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렇죠. 그냥 그래서 이제 내가 대외 관계 해야 이 나이에 되는데 내가 뭐 갑자기 다 네. 가랴 뭐 이렇게 돼서 내부는 그럴까요? 그냥 좀 편히 가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초기보다는 파격이 줄었다 이렇게 줄었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기본적인 대외적으로 보이는 조금 화통해 보이고 과감해 보이는 그런 거는 사실은 그냥 선대부터 비슷한 측면이 있다. 네, 그리고 스킨십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나가면 막 서로 안고 막 이 역으로 모여들고 했는데 스킨십은 김일성, 김정일 대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본인의 초기에 비하면 몇 년 사이에 비하면 좀 줄었는데 김정일보다야 훨씬 많죠. 김정일보다는 훨씬 훨씬 많다. 많죠. 할아버지 김일성과 비교하면 그보다는 훨씬 못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북의 일반 인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역시 최고의 스타는 김일성이군요. 아직 그렇다고 그렇게 보시죠. 봐야 되나요? 네. 지난 1년간의 남북 관계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개인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거죠. 뭐 어쨌든 우리가 판문점 네. 뭐 회담 이것이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었지만은 사실 트럼프와의 만남이 더 그보다 더 인상적인 사건이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예, 당연히 저도 그렇게 북미 정상의 만남 또 판문점의 만남이 인상적인데 가장 흥미로웠던 것을 뽑으라면 저는 능라도 경기장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장면이 저는 제일 흥미로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표현을 죄송합니다만은 소위 내 나와바리에서 예, 남이 와가지고 쫙 얘기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일담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전 가이드라인도 없고 예, 뭐 당연히 그 불가능한 건데 그냥 알아서 얘기하죠 해가지고 그냥 툭 던진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전 쉽지 않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그 얘기를 할 때 거기서 듣는 사람도 신경 쓰이고 대한민국에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신경 쓰이고 전 세계도 신경 쓰였는데 어쨌든 잘했다 이러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저는 그게 그냥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별거 아니죠? 왜냐하면 가령 김정은이가 한국에 내려왔는데 네. 우리가 잠실에다가 네. 공무원들 뭐 해가 준비된 사람들 다 꽉 채워놓고 김정은 한번 연설하세요 하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 김정은이가 정도는 연설하게 시켜줘야 되면 예. TV를 통해서 다 보게 되잖아요. 네. 북한은 얼마든지 그거를 안 보여주 일반 지방 사람들한테 당연히 차단할 그렇죠. 수도 있고 적어도 네. 한국처럼 생중계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 모인 사람은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그냥 그리고 별거 아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훨씬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검열하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더 오히려 단견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단견. 예,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외국 국빈이 오면 연설하는 건 당연한데 하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김정은이 와서 연설하는 거 이건 파격이다 생각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 기자님 말씀으로는 능라도에서 일반 인민들한테 얘기할 기회를 준 것이 파격이냐 아니냐 얼마나 큰 결정이냐 이거를 논하는 건 변론으로 하고 10번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와서 생중계를 하든 안 하든 그 정도 연설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아마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지금 우리가 수용 못하는 우리 것이지. 주 기자님을 그 왜 빨갱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태극기 들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겠는데. 어쩌면 그 와서 연설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네, 그걸 네. 우리가 수용 못하고 있지 북한은 수용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제가 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뭐 대학에서 학생운동도 했고 어릴 때부터 남과 북의 화해, 예. 북에 대한 더 이해 이런 거를 강조하고 생각해왔고 그런 정치를 해왔지만 예. 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 문제의식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세습 등등등 얘기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하나 있거든요. 북의 최대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사는 사회로서 체제로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거다. 뭐 세습이다. 뭐다 한다고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치 체제죠. 정치 예. 체제다. 예. 저는 북한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민주주의 아닌 건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고 그리고 독재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 것도 사실이고 세습인 것도 사실이고 어쩌면 군국주의적인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왕정 같은 그런 네. 믹스된 그런 체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제에서 정치 체제가 문제고 그 체제가 존재함으로 해서 그 체제를 지키자니까 저는 북한에서 핵심으로 없어져야 될 거는 또 연좌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좌제.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한국 사람들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연좌제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적어도 가족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북한의 연좌제는 그 우리가 한 몇백 년 전에 봉건사에서 볼 수 있던 멸문지화 성격이거든요. 21세기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포괄적으로 보면 결국 정치 체제의 문제인데 예. 조금 더 깊이 가면 저는 사실은 북에서 신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멀쩡하고 똑똑한 네. 분들이 사실은 자기가 바라는 대학에 예. 마음대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데도 사실상 그게 원천적으로 좀 제약돼 있는 사회. 봉쇄돼 있죠. 예. 그게 결국은 신분의 문제고 네. 연좌제의 문제고 성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전세화, 그러니까 아주 범죄적인 집단에 관해서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전 사회화되면서 연관된 사람을 다 그의 인생까지를 통제하고 미래까지를 제약하려는 것으로 간다면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봉건적 측면이 있다는 게 완전한 신분제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출신 성분 나쁜 집안에 태어나면 나는 간부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저는 한계가 근본적으로 북이 풀어야 될, 그 남과 북이 함께 지향해야 네. 될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북에는 세습이냐 아니냐, 그 다 연관되어 있는 거겠지만 근본은 전 사회적인 민간 인민 차원에서 예. 신분제가 극복돼야 된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찌 보면 남과 북의 청년들이 공히 갖고 있는 지향으로서 네. 이것이 뭐 신자유주의도 비판하고 세습 체제도 비판하지만 공히 남쪽의 20대가 통일이 되는 건 좋은데 우리한테 일자리가 올까 이런 불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 사실은 서로 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고 있다.
나름의 각각 다르지만 불공정성이라는 극복하는 완전히 평등하고 완전히 인권이 보장되고 완전히 공정한 완전히 평화로운 사회로 가는 것이 공동의 과제이고 특히 북은 남과 등치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더 예. 구시대적인 그런 신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비슷한 지금 맥락이라고 볼 수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뭐 100%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사회, 우리 사회도 기득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건 뭐 남쪽이나 북쪽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기득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이상적 예. 사회는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예, 그렇죠. 거죠. 당연하죠. 공정한 사회. 그럼 역으로. 그러면 북의 장점은 뭡니까? 갖고 있을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존하거나 유지 발전시켜야 할 장점은 뭔가요?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저는 사실 잘만 활용하면 상당히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이나 장점이 있다. 네, 바로 너무 낙후된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공장 기업소가 하나도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인프라가 다 다시 건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령 제가 종로에서 일하지만은 종로 도로를 1m 높이는 거 우리 불가능합니다. 뭐 땅이 몇 억씩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계속 차 막히며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딱 갇혀 있는데. 재밌는 말씀이네요. 예. 근데 북은 실험하려면 지금 얼마든지 21세기적 실험을 그렇죠. 그냥 확 할 수 있네요.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싹 건설하면. 중국보다도 과감하게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요즘에 그 유발 하라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가 제일 먼저 도입될 나라는 그럴 수 북한이다라고 있죠. 했던 것처럼 그건 경제적 측면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네. 저는 지금 삼권 분립의 이 민주주의가 저는 한계를 많이 노출하고 있다. 그랬던 거 트럼프도 되고 막 재밌네요. 이렇게 하는데 정치 체제도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가 250년 전 약 1787년 미국이 도입될 때는 역시 미국에서 왜 시작됐냐? 기득권이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시험 무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결국 프랑스에서 왕을 처형한 이후에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도입했는데 다시 약 250년이 지나서 우리가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실험해보자 하게 되면 만약 북한의 기득권이 없어지고 만약에 막 그 통일돼 가지고 뭐 김정은 체제가 존재한다는 걸 지금 만약에 없다고 할 때 네. 새로운 테스트를 정치 체제도 할 수 있다. 그러네요. 인류가 가고 싶은 정치 체제를.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 다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나라에서는 실험이 100% 열려 있는 그렇죠. 사회다. 기득권이 없어서 재밌네요. 열려 있는 사회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재미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일종의 왕정혁명, 네. 지금 스스로 과거 같은 역사적으로 어떤 군주들이 개혁을 해나가는 그런 개혁 군주로서의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과거 러시아의 피오트르 대지나 이런 것처럼 예. 아주 흥미로운 실험의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 예. 저희로서는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잘 가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되길 기대하는 것이 이제 맞겠죠. 저희가 아마 그런 공감을 가지고 있고 다만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예. 보는 전망이 좀 다른 거겠죠. 누구나 말은 못하지만은 그런 거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하게 되면 지지율이 한 80% 오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보수 쪽에서는 뭐 위장 통일쇼에 효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공격하는데 네. 저는 그 분석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그 80%가 통일을 지지하는 여론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예, 맞겠네요. 우리가 합치었을 때 지금 북한의 상황 우리 어느 정도는 아니까 엄청난 이 혼란이 조성될 것이고 이걸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김정은이가 북한을 잘 통치하고 우리도 해서 서로 윈윈하다가 나중에 합치자. 역으로 적절한 네. 남북 관계의 관리, 예. 평화의 정착, 그래서 예. 북한이 나름대로 자기 길로 가기를 바라는 그것을 그런 포함하는 여론이 것이다. 50% 이상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혹시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보셨나요? 저 드라마 제목이죠. 예. 근데 보진 못했습니다. 바빠가지고 못 보셨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아주 흥미롭게 최근에 한국 사회에 화두가 돼서 문화적 무슨 화두가 내용인지 돼서 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의병의 예. 얘기를 다루고 구한말 얘기를 다루는데 본 사람들이 많은 애국심 뭐 고취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대적 코드가 있어서 예. 과연
남과 북이 체제로 등장하기 이전, 더 나아가서 좌와 우의 독립운동이 갈라지기 이전의 거의 마지막 시점인 그 원초로서의 의병 시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남과 북이 서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정서적으로. 예. 그래서 저거는 북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봐도 예. 또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나 그 지도부가 봐도 잠깐 보다가 내가 이렇게 좋아해도 돼? 하고 깜빡 잊고 저거 참 재밌네 이럴 수도 있는 공감대의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 의병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한국 드라마도 다 좋아할 거예요. 다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예. 보편적인 예를 들어 사랑 얘기 나오면 갑자기 내가 나의 정체성을 잊고 예. 야 정말 가슴이 뭉클하다 막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남북 간의 문화적 접점이 경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잠재력이 있고 접점을 찾아서 함께 이게 융합된 남북 문화가 뭔가 새롭게 한류의 어떤 드라마의 소재도 만들고 그럴 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000년도 초반에 KBS가 사육실이라는 드라마를 북한하고 사육신? 사육신 조선 초기 시대의 얘기를 봉건적 의리를 지키는 어쨌든 신하들이죠. 했는데 그게 북한 배우들이 출연하고 우리가 지원해서 찍고 했는데 네. 그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왔습니다. 우리 애국가 시청률보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는 배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 배우들 보다가 제가 그때 불과 한국에 온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보니까 너무 재미없어서 저도 일부만 보고 못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 저 100% 인정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접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어떤 시나리오에 남과 북의 배우가 공동 출연한다는 저는 그런 뜻을 말씀드린 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지난번에 이미 실패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면 북한의 선도를 우리 한국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북한 문화에 공감 느끼고 재밌다고 느낄 만한 것들이 북한 있을까? 문화라는 것보다는 남북이 이제 서로 발굴하고 할 소재나 이런 영역이 상당히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문화라는 것은 아마 물처럼 강물처럼 높은 네. 곳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기 그 또한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네요. 결국 한국의 문화가 북한에 얼마나 물들이냐 거기서 공통적 접점을 찾아야지 합쳐가지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기계적 북한 문화에 융합은 대해서 아니다. 안 됩니다. 이미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 시대만 해도 영화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이미 어느 시점부터 영화나 드라마 제작은 사실 손을 든 측면이 있는 그렇죠. 경쟁력이 안 되죠. 거여서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것은 문화라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측면이 있으니 오히려 남측에서 더 큰 거시적 시야를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고민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군요. 그렇죠. 문화라는 것은 소비고 상품인데 한국에 안 팔리는 북한 문화를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밌습니다. 아까 우리가 평화 얘기도 하고 통일 얘기도 했잖아요.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을 때 당시로서는 공개되지 않은 얘기가 두 가지 외에도 있었지만 두 가지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는 나중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가도 미군이 그대로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북에서 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믿다가 요새는 상당히 이제 그것이 공론화됐어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자서전인가에서 소개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물었다는 거죠. 통일이 얼마나 걸릴 것 같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한 20-30년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천이 아니라 훨씬 오래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통일이 굉장히 장기적인 평화 공전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분단의 극복이라는 것 자체가 통일이기 때문에 너무 기계적으로 나누지 말고 우리가 이게 평화가 시작되면 그냥 그걸 통일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 주 기자님께서는 통일이라는 것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이제 통일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뭐 직설적으로 말하면 현 단계에서 통일을 하게 되면 서로가 어렵다. 그러니까 적어도 현 단계는 아니다. 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건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공존해 가면서 결국 북한도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만하면 같이 살만하다 할 때 합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북에 가는 날을 어쩌면 실질적 통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사실상 통일이다. 우리가 그 얘기네요. 제약되는 그 80%로 왔다 갔다 왕래만 되게 되면 크게 부담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뭐 체제가 하나로 합치는
그런 물리적 통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그 물리적 통일을 선포할 때 15살짜리들이 40년 지난 다음에 실질적인 통일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북에서 네. 북한에서 벌써 15살 정도 교육받으면 여기서 15살짜리 교육받은 사람하고 섞어놓으면 그 차이가 60세까지 쉽게 말해서 독일이 통일됐지만 그로부터 40년은 지나야 독일 통일이 그렇죠. 안정됐다고 볼 수 오시베시하고 있다. 싸우다가 좋은 40년 말씀이네요. 되면 그게 없어질 그럼 이런 거네요. 통일이라는 걸 조급하게 체제 통일로 생각하지 말자. 네. 우린 장기 평화 공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그걸 통일이라고 생각하자. 그게 네. 과정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체제 통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각 체제의 공전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걸 뭐 네. 연방이라고 표현하든 연합이라고 표현하든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세대가 결정할 문제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체제 통일을 하더라도 네. 그 하는 날로부터 4, 50년은 지나야 우리가 그래 옛날에 우리가 분단됐을 때도 있었어 예. 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예. 대략 그런 거겠네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려면 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빨리 통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이제 그 제가 급속히 말씀드린 가는 게 좋다. 5천만의 이해관계를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저는 북에도 살아보고 남도 살아봤으니까 7,500만 명이라는 것을 통합해서 본다고 할 때 가급적 빨리 가자. 5천만 명이 이 체제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도와줄 여력도 있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천만 명의 이해관계를 봤을 때는 남쪽은 북한으로 갑자기 합쳐서 얻을 득이 별로 네, 없습니다. 그런데 네. 북한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 김정은 체제가 붕괴됐다. 네. 그러면 상당히 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통일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되는 게 바뀌는 게 좋을 것 같고 5천만 입장에서는 안 바뀌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그건 붕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붕괴되든 아니든 큰 틀에서는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고 그러나 북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빨리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네. 변화하는 것이 변화하는 좋다. 게 좋다. 네. 그거를 적절하게 이제 조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그렇죠. 지혜가 네. 되겠죠. 끝으로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서 앞으로의 인간 주성하는 남북 관계 통일에 어떻게 계속 기여하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큰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늘이 선물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광복이 뭐 솔직히 국제 정치학적 어느 순간 갑자기 하고 동독 통일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누구도 예상 못했는데 남북이 언제 또 통일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어떤 기여를 해가지고 거기다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네. 다만 분단 시대를 사는 또 북에서 온 그런 출신의 언론인으로서 남북 간의 그 서로가 그 간격의 접점을 좁혀주고 한국 사회에서는 정확한 북한의 실체를 알려주고 또 제가 대북 방송도 많이 하는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서로가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것만 해도 족하죠. 네. 더 네, 큰 네. 기대는 그거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뵈면서 일단 네. 이렇게 인터뷰 나와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아까 말씀처럼 내가 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만 네. 그 북을 벗어나서 남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저는 한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예. 우리 주성아 기자께서 계속해서 어떤 생각의 자유 예. 또 언론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라고 예. 남과 북의 체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결합의 과정을 거쳐가든지 간에 본인의 생각을 소신껏 계속 이렇게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의 정확성이 더욱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내가 오늘은 남에서 평가받고 내일은 북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내가 객관적으로 쓰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쩌면 이미 우리는 남에 살고 있든 북에 살고 있든 우리의 행동을 남과 북 그리고 세계가 동시에 보고 있는 세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저거를 지금도 북에서 이미 보고 보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한 정확성을 우리가 서로 기해가는 네. 그런 엄정함이 예.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네. 있어야 할 그런 새로운 민족적인 이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전혀 다른 분인데 저희가 여러분들을 남북관계에 관련된 분들을 모시거든요. 예. 그 통일연구원장 가신 김현철 박사 아시죠? 예.
제가 여기 2번 모셨는데 예. 굉장히 진지한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 김현철 원장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과 대화할 때 느꼈던 것 같은 진지함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했는데 예. 최근에 이렇게 1시간 정도 인터뷰는 작게 하십니까? 제가 방송은 안 나갑니다. 아, 안 그러면 나가 왔는데 네. 저는 글을 쓰는 사람 돼가지고 오늘 말이 정도의 인터뷰는 좀 길게 하신 건가요? 드문 건가요? 신문에 나가는 인터뷰 같은 것은 종종 했는데요. 이런 방식의 이 인터뷰는 방송은 안 했습니다. 아 오늘 그럼 엄청 감사한데요. 네, 저 책이 나와서 이게 2번째인가 될 겁니다. 아이, 원래 이거 안 나가려고 하다가 약해지셔가지고 책을 어떻게 좀 책 해보려고 홍보 때문에 지금. 나왔고 혹시나 이것을 좀 어떻게 부정적으로 지켜보는 분이 있더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책 홍보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인터뷰였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과거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짚어볼 것. 예. 그리고 아주 세부 사항은 안 들어갔지만 오늘의 북한을 이해하는 데 짚어볼 것. 예. 나가서 앞으로에 대해서 짚어볼 것을 많이 짚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오늘 우리의 인터뷰를 예. 조금 공이 들겠지만 영어 자막을 달아서 아, 외국 사람들도 내다볼 수 있게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할 테니까 야 이거 책 많이 팔리겠는데 영문본을 준비하셔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영문본. 해보겠고요. 앞으로 하여간 좋은 기회를 예.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한편 이해하지만 또 한편은 그걸 잊고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를 전달을 하고자 했던 그런 진심을 우리가 높게 평가하면서 또 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나름대로 보시는 분들이 유지하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 모두가 바라는 사실상의 통일, 평화의 시간이 계속 잘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